기계가 배운다. 이 말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씁니다. 요즘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인공지능이 학습한다, 모델이 훈련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배운다는 단어는 원래 사람에게 쓰던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기계에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과학입니다. 지난 편 마지막에 다음 편부터는 단어들을 하나씩 다시 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짚을 단어가 배운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단어 하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기계가 배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결주의의 출발점은 단순한 발상입니다. 뇌가 지능을 만들어낸다면 그 뇌의 작동 방식을 흉내내 보자는 것입니다. 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이 채널의 뇌과학 시리즈 2편에서 이미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뉴런이라고 불리는 신경세포가 수백억 개 모여 있고 그것들이 시냅스라는 연결고리로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 뉴런 하나가 다른 뉴런들로부터 신호를 받고 일정한 값을 넘으면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넘긴다는 사실. 뉴런 하나는 결국 스위치 비슷한 것입니다. 들어오는 신호들을 모아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켜지고 그 아래면 꺼집니다. 켜지면 다음 뉴런에게 신호를 보내고 꺼지면 보내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작동을 수학으로 옮겨 적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43년이었습니다. 워런 맥컬럭이라는 신경생리학자와 월터 피츠라는 젊은 논리학자가 함께 논문을 썼습니다. 뉴런 하나의 작동을 수학적으로 흉내내는 모형을 제안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상은 단순했습니다. 뉴런으로 들어오는 입력 신호들이 있고 각 입력에는 그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값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값을 가중치, 영어로 weight라고 부릅니다. 들어온 신호들을 가중치만큼 곱해서 다 더한 다음 그 합이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뉴런이 켜지고 못 넘으면 꺼집니다. 켜지면 1, 꺼지면 0.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 모형은 뉴런 하나로 간단한 판단을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판단입니다. 두 가지 신호가 모두 들어왔을 때만 켜져라. 둘 중 하나라도 들어왔으면 켜져라. 이 정도의 일은 뉴런 하나가 해냅니다. 그런데 1943년 당시에는 이 모형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수학적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이 뉴런이 어떻게 스스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빠져 있었습니다. 가중치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빈자리를 메운 사람이 1958년에 등장합니다.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맥컬럭과 피츠의 모형에 한 가지 결정적인 장치를 더했습니다. 가중치를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조정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형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퍼셉트론, 영어로는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지각한다는 단어, perceive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기계가 무언가를 지각하는 듯한 동작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퍼셉트론의 작동은 단순했습니다. 입력을 보고 답을 내놓습니다. 그 답이 정답과 같으면 가중치를 그대로 둡니다. 답이 틀리면 틀린 만큼 가중치를 조금씩 고칩니다. 이 과정을 수많은 예시에 대해 반복합니다. 그러면 가중치가 점점 정답을 잘 맞히는 방향으로 자리 잡아갑니다. 이게 학습입니다. 기계가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가중치를 바꿔나가는 일. 이것이 인공지능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학습 가능한 인공 뉴런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그런데 이 흥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퍼셉트론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뉴런 하나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입력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퍼셉트론은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한계가 수학적으로 정리된 책이 1969년에 나옵니다. 마빈 민스키와 시모어 페퍼트라는 두 학자가 쓴 제목이 그대로 퍼셉트론, 퍼셉트런스이었습니다. 이 책은 퍼셉트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수학적으로 정리한 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의 한계를 가진 모형으로는 의미 있는 인공지능에 도달할 수 없다. 이 책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연결주의 쪽으로 향하던 자금이 끊기고 연구자들이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지난 편에서 이야기한 첫 번째 겨울이 사실은 이 책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따라오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뉴런 하나로 안 된다면 여러 개를 쌓으면 어떻게 되는가? 민스키와 페퍼트의 비판은 정확히 말하면 뉴런 하나로 이루어진 퍼셉트론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뉴런을 여러 층으로 쌓으면 이 한계가 풀린다는 사실은 그 시절에도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쌓아 올린 신경망을 어떻게 학습시킬지 아무도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뉴런 한 개의 가중치를 고치는 방법은 알았는데 여러 층에 걸쳐 있는 수많은 가중치를 어떻게 한꺼번에 고쳐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는 동안 연결주의의 길은 거의 멈춰 섰습니다. 이 답이 다시 등장하기까지, 그리고 그 답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기까지는 수십 년이 더 걸리게 됩니다. 학습 방법은 잠시 미뤄두고 먼저 들여다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 층으로 쌓인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뉴런 하나의 그림을 떠올려 봅니다. 입력선 몇 개가 들어오고 그 신호들이 모여 합산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켜져서 다음으로 신호를 내보냅니다. 이 뉴런 여러 개를 병렬로 나란히 세웁니다. 같은 입력을 받지만 가중치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입력에 대해 어떤 뉴런은 켜지고 어떤 뉴런은 꺼집니다. 이 한 줄이 한 층입니다. 2층의 출력들이 그 다음 층의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층의 뉴런들은 또 자기들 가중치로 그 입력들을 받아들이고 자기 출력을 내보냅니다. 그 출력이 또 그 다음 층에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장 앞에 놓이는 층을 입력층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뒤에 놓이는 층을 출력층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층들을 은닉층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히든 레이어, 안에 숨어 있는 층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붙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력층은 우리가 데이터를 넣는 자리고 출력층은 우리가 답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 두 층은 사람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은닉층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사람이 직접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뉴런마다 가중치가 다르고 그 가중치들이 학습으로 계속 바뀌고 그 결과 어떤 뉴런이 어떤 패턴에 반응하는지는 안에서 알아서 정해집니다. 이걸 만든 사람도 그 안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층을 쌓아야 하는가? 뉴런 하나로 안 되면 두 줄로 나란히 세우면 안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신경망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미지 인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계에게 사진 한 장을 주고 이게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맞히게 한다고 해봅시다. 사진은 결국 점들의 모음입니다. 각 점마다 색깔과 밝기가 있습니다. 이 점 하나하나가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수백만 개의 점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이건 고양이라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망은 이걸 단계적으로 처리합니다. 가장 앞쪽층의 뉴런들은 단순한 것부터 알아봅니다. 선이 어디에 있는지, 모서리가 어디에서 꺾이는지, 색깔이 어디에서 바뀌는지. 그 결과가 다음 층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층은 그 정보를 받아서 조금 더 복잡한 것을 알아봅니다. 선과 모서리가 모여서 만드는 간단한 형태들, 원에 가까운 모양인지 모가 난 모양인지, 또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가면 그런 형태들이 모여서 만드는 부분이 보입니다. 귀처럼 생긴 부분, 눈처럼 생긴 부분, 코처럼 생긴 부분. 마지막 층에 가서야 그런 부분들이 모여 만든 전체 모양이 무엇인지를 판단합니다. 고양이인가? 개인가? 여기서 보이는 것은 한 가지 흐름입니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층이 깊어질수록 신경망이 다루는 정보의 추상화 수준이 올라갑니다. 이 단계적 처리가 한 층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층이 여러 개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를 떠올려 봐도 비슷합니다. 큰 윤곽을 먼저 잡고 그 안에 부분을 채우고 마지막에 디테일을 그립니다. 신경망도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딥러닝, 우리말로 딥러닝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딥, 깊다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층이 많다는 것입니다.
층이 깊을수록 신경망이 표현할 수 있는 패턴이 복잡해집니다. 같은 수의 뉴런이라도 한 층에 몰아두는 것보다 여러 층에 나눠 쌓는 쪽이 더 복잡한 일을 해냅니다. 이게 깊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힘입니다. 참고로 지금 상용화되어 우리가 매일 쓰는 인공지능들은 그 안에 수십 층에서 100단위의 층이 쌓여 있는 신경망들입니다. 모델이 새로 나올 때마다 그 층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층이 깊어질수록 학습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뉴런이 두세 층만 되어도 가중치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답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층이 더 깊어지면 학습이 거의 멈춰버리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깊이가 표현력을 가져다주는 만큼 학습의 어려움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 어려움을 풀어줄 답이 1장 마지막에 미뤄둔 그 답입니다. 여러 층의 가중치를 한꺼번에 고쳐가는 방법. 이 방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역전파, 영어로 backpropagation이라고 합니다. 뒤로 흘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가리키는 그대로 신호를 거꾸로 흘려보내는 방식의 학습법입니다. 이 한 가지 방법이 다층 신경망의 학습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습이라는 일이 정확히 무슨 일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신경망에게 입력을 줍니다. 신경망은 그 입력을 자기 안의 가중치들로 처리해서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그 답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알고 있습니다. 미리 정답이 붙어 있는 데이터로 학습시키기 때문입니다. 답이 정답에 가까우면 좋고 멀면 그만큼 틀린 것입니다. 이 멀어진 정도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오차라고 부릅니다. 학습은 이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금씩 고쳐가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신경망 안에는 가중치가 수만 개에서 수십억 개까지 있습니다. 이 많은 가중치들 중에서 어느 가중치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고쳐야 오차가 줄어드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학습이 가능합니다. 기계에서 학습이란 결국 이 질문에 답하는 두 단계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첫째, 각 가중치를 어느 방향으로 고치면 오차가 줄어드는지를 알아내는 일. 둘째, 그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금씩 움직이는 일.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방향만 알면 그쪽으로 한 걸음 움직이는 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경사하강법, 영어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이름 그대로 경사를 따라 내려가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학습 과정은 산에서 내려가는 일과 비슷합니다. 오차가 큰 자리는 산의 높은 곳, 오차가 작은 자리는 낮은 곳입니다. 신경망은 이 산 어딘가에 서 있고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오차가 가장 작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어느 방향이 가장 가파른 내리막인지를 알면 그 방향으로 한 걸음 움직이면 됩니다. 또 한 걸음 움직입니다. 이걸 반복하면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경사하강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어느 방향이 가장 가파른 내리막인지를 안다는 것. 다시 말해, 발밑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안다는 것. 이걸 모르면 경사하강법은 한 걸음도 떼지 못합니다. 이 발밑의 기울기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것이 학습의 진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뉴런이 한층뿐이던 시절에는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중치가 출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가중치를 살짝 바꾸면 출력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바로 보였습니다. 발밑의 기울기를 알아내는 일이 단순한 한 단계로 끝났습니다. 1958년에 퍼셉트론은 이 단순한 계산만으로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신경망이 여러 층으로 깊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깊은 층에 있는 가중치 하나를 살짝 바꿉니다. 그 변화가 다음 층의 출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이 그 다음 층에 영향을 주고 또 그 다음 층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국 마지막 출력에 도달합니다. 깊은 층에 있는 가중치 하나의 발밑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알려면 그 영향이 출력까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거슬러 따져야 합니다. 이게 수만, 수십억 개의 모든 가중치에 대해 다 따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 추적이 너무 어려워서 다층 신경망의 학습은 오랫동안 막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효율적인 방법이 1986년에 정리되었습니다. 그것이 역전파입니다. 발상은 흐름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신호가 입력에서 출력으로 흘러가듯이 오차의 정보를 출력에서 입력 방향으로 거꾸로 흘려보냅니다. 마지막 출력에서 오차를 계산합니다. 그 오차의 마지막 층의 각 가중치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 다음 그 책임의 정보를 한 층 뒤로 넘깁니다. 그 층의 가중치들이 결국 오차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계산합니다. 또 그 정보를 한 층 뒤로 넘깁니다. 이렇게 출력에서 입력 방향으로 책임의 흐름이 거꾸로 흘러갑니다. 이 한 번의 거꾸로 흐름이 끝나면 신경망에 있는 모든 가중치 각각의 발밑 기울기를 한꺼번에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울기 정보를 가지고 경사하강법이 모든 가중치를 한꺼번에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 한 번의 사이클이 학습의 한 걸음입니다. 이걸 정답이 있는 수많은 데이터에 대해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 신경망 전체가 점점 오차가 작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역전파와 경사하강법이 함께 만드는 학습입니다. 발상이 정리된 것은 1986년이었지만 그것만으로 곧장 깊은 신경망이 학습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거꾸로 흐르는 책임의 정보가 깊은 층까지 가면서 점점 약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깊은 층에 도달할 즈음에는 책임이 거의 0에 가깝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층의 가중치는 발밑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학습이 멈춰버립니다. 이 현상에 이름이 있습니다. 기울기 소실, 영어로 Vanishing Gradient입니다. 역전파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층 신경망의 학습은 1980년대 발상이 나오고도 오랫동안 막혀 있었습니다. 맥컬럭과 피츠의 인공 뉴런은 1943년에 나왔습니다. 로젠블렛의 퍼셉트론은 1958년이었습니다. 역전파라는 학습 방법은 1986년에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은 2010년대였습니다. 이론은 반세기 전에 다 나와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이었는가? 답은 세 가지가 같은 시기에 갖춰졌다는 데 있습니다. 데이터, 연산, 알고리즘. 첫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기계가 무언가를 배우려면 예시가 필요합니다. 3장에서 본 것처럼 신경망은 정답이 붙어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가중치를 고쳐갑니다. 데이터가 적으면 학습이 안 됩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데이터에 정답이 정확히 붙어 있을수록 신경망은 더 잘 배웁니다. 문제는 그 정답이 붙은 데이터를 누가 만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에 이건 고양이입니다 라고 표시를 붙이는 일은 기계가 못합니다. 사람이 직접 해야 합니다. 수백 장이라면 모르겠는데 수백만 장의 정답을 일일이 붙이는 일은 누구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페이페이 리라는 이름의 컴퓨터 과학자였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 있던 그는 2007년부터 한 가지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모으고 그 사진 하나하나에 이건 무엇이다 라는 정답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이름이 이미지넷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을 빌리기 위해 인터넷의 한 서비스를 활용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고 이게 무엇인지 표시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진이 1,400만 장이었습니다. 각각의 사진에 정답이 정확히 붙어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셋이 2009년에 공개됩니다. 그동안 본 적이 없던 규모의 학습 자료가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로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산입니다. 3장에서 봤듯이 깊은 신경망의 학습은 엄청난 양의 계산을 요구합니다. 수십억 개의 가중치 각각의 발밑 기울기를 계산하고 또 그것을 조금씩 움직이는 일을 수많은 데이터에 대해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이 계산을 일반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로 하면 며칠, 몇 주가 걸렸습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다른 종류의 칩에 눈을 돌렸습니다. GPU라는 칩이었습니다. 원래 컴퓨터 화면에 그래픽을 뿌려주는 데 쓰이던 부품이었습니다. 그래픽이라는 것은 화면의 수많은 점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GPU는 처음부터 비슷한 계산을 동시에 여러 개 돌리는 데 특화되어 만들어진 칩이었습니다. 신경망의 학습이 요구하는 계산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중치들에 대해 같은 종류의 계산을 동시에 돌려야 했습니다.
신경망 학습과 그래픽 처리가 계산의 성격에서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본 연구자들이 GPU를 신경망 학습에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CPU로 몇 주가 걸리던 일이 GPU로는 며칠로 줄었습니다. 학습 시간이 짧아지자 더 깊은 신경망을 더 많은 데이터로 시험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GPU가 어떤 칩이고 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 6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세 번째는 알고리즘입니다. 3장 마지막에서 잠시 언급했던 거꾸로 흐르는 책임의 정보가 깊은 층까지 가면서 사라져버리는 문제, 기울기 소실이라고 불렀던 그 문제 말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2010년 전후로 여러 가지 작은 해결책들이 등장했습니다. 뉴런이 신호를 받아서 켜질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식이 새롭게 다듬어졌습니다. 학습 시작 전에 가중치를 어떤 값으로 두고 시작할지에 대한 방법도 정교해졌습니다. 신경망이 너무 외우려고만 하지 않고 일반적인 패턴을 잘 찾도록 하는 장치들도 추가됐습니다. 이런 작은 개선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깊은 신경망에서도 학습이 끝까지 작동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 가지가 한 점에서 만난 사건이 2012년에 일어납니다. 매년 열리는 한 대회가 있었습니다. 페이페이리가 만든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가지고 누가 사진을 가장 잘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느냐를 겨루는 대회였습니다. 그 전까지 이 대회의 우승팀들은 사람이 직접 설계한 규칙들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오답률이 25% 정도였습니다. 해마다 0.5에서 1% 정도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보통의 발전 속도였습니다. 그해 여름 한 팀이 출전합니다.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와 그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은 깊은 신경망이었습니다. 층을 깊게 쌓고 GPU로 학습시키고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적용한 이 시점에 가능해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적용한 신경망이었습니다. 이 신경망의 이름이 알렉스넷이었습니다. 힌튼의 학생 중 한 명인 알렉스 크리제프스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딴 것이었습니다. 알렉스넷의 오답률은 16%였습니다. 그 전해 우승팀보다 10% 가까이 낮았습니다. 해마다 1%씩 줄어들던 분야에서 한 팀이 갑자기 10%를 줄여버린 것입니다. 이 결과가 발표됐을 때 학계는 잠시 멈췄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능성에만 머물러 있던 깊은 신경망이 갑자기 모든 다른 방법을 압도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이 대회의 참가팀 거의 전부가 깊은 신경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분야뿐만 아니라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게임 같은 거의 모든 인공지능 분야에서 깊은 신경망이 표준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쓰는 인공지능들의 출발점이 이 2012년의 한 대회였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알렉스넷이 사진의 16%를 틀렸다는 것은 84%는 맞췄다는 뜻입니다. 이 84%라는 숫자가 정말로 기계가 사진을 이해했다는 증거인가? 기계가 진짜로 고양이가 무엇인지를 배운 것인가? 아니면 그냥 1400만 장의 사진을 외운 것인가?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강아지를 봤다고 해봅시다. 부모가 옆에서 알려줍니다. 이건 강아지야. 며칠 후 아이는 길에서 다른 강아지를 봅니다. 처음 본 강아지와는 색깔이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털이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강아지를 보고도 강아지라고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강아지를 봅니다. 또 알아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아이가 강아지가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 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아이가 배운 것은 처음 본 그 한 마리의 강아지가 아닙니다. 아이는 그 한 마리에서 어떤 공통된 특징을 뽑아냈고 다른 강아지들에서도 같은 특징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걸 일반화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본 적이 있는 예시들로부터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예시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짜로 배웠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아이가 처음 본 그 한 마리만 강아지로 알고 색깔이 조금만 달라져도 강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강아지가 무엇인지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외형을 외운 것입니다. 기계학습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신경망에게 1400만 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진들을 잘 분류하도록 학습시켰다고 해봅시다. 학습이 끝난 후 그 1400만 장을 다시 보여주면 신경망은 거의 다 마칩니다. 그런데 본 적 없는 새로운 사진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두 가지 결과가 갈립니다. 새로운 사진에서도 잘 맞히는 신경망이 있고 학습 때 본 사진은 잘 맞히는데 새 사진은 못 맞히는 신경망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그 신경망은 1400만 장을 외워버린 것입니다. 이 현상의 이름이 있습니다. 과적합, 영어로는 오버피팅입니다. 학습 데이터에 지나치게 맞춰져 버려서 그 데이터 바깥의 세상에는 적용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비슷한 일이 사람에게도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뇌과학 시리즈 6편에서 만났던 셰레소프스키, 모든 것을 그대로 외워버린 그 사람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평생 잃어버렸던 능력이 사실은 신경망이 풀어야 하는 그 문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계학습 연구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일이 바로 이 과적합입니다. 학습이 잘 됐다는 말은 학습 때 본 데이터를 잘 맞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 적 없는 새로운 데이터를 잘 맞힌다는 뜻입니다. 기계가 외운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라는 증거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데이터 앞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알렉스넷으로 돌아가 봅니다. 알렉스넷이 이미지넷 대회에서 84%를 맞췄을 때 그 사진들은 학습에 쓰인 사진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회는 신경망들이 학습 때 보지 못한 새로운 사진들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84%라는 숫자는 알렉스넷이 1400만 장을 외운 결과가 아니라 그 1400만 장에서 무언가 공통된 것을 뽑아내 새로운 사진에도 그것을 적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그 후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2012년 84%였던 정답률은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인간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사진을 보고 그게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일에서 기계는 이미 사람을 능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기계가 일반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계가 일반화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기계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한 것인가? 아이가 강아지를 알아보는 일과 신경망이 사진에서 강아지를 알아보는 일은 같은 일인가? 겉으로 보이는 결과는 같습니다. 새로운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같은가? 기계학습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인지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시점부터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그 전과 같지 않게 됐다는 점입니다. 기계가 사진을 분류해내는 일은 결국 가중치라는 숫자들을 조금씩 고쳐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숫자 조정이 충분히 쌓이고 충분히 깊어지자 기계가 처음 보는 사진에서도 고양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배우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배우는 일의 본질인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경험들을 거치면서 머릿속에 무언가가 조금씩 조정되어 가는 일.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인공지능,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다룹니다. 기계가 사진을 분류하는 것과 기계가 우리말을 알아듣는 것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건넜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